유쾌하지만 가볍지 않게 진솔하면서 깊이 있는 고품격 토크쇼 백문이 불여일견의 백두희 문서진입니다. 네. 뭐 우리나라 헤어스타일이 좀 바뀌었네요. 네, 너무 만지기가 귀찮아가지고 네, 리프레시도 좀 필요한 것 같고 네. 그래서 한번 좀 과감하게 잘랐습니다. 네, 훨씬 더 잘 어울리신 것 같습니다. 약간 호소비 같은 느낌이 있긴 한데 그래도 뭐 이쁘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일 네. 미국장에 비해서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이 정도면 뭐 청개구리급 아닙니까? 네, 뭐 사실 좋은 쪽으로 지금 디커플링 되고 있는 거죠. 네. 네, 일단은 아무래도 이제 만기일이다 보니까 네. 좀 이제 약간 이제 주체들이 아주 크게 뭔가 움직이진 않아요. 약간 눈치 보기 장세이긴 한데 다만 이제 바이오 섹터가 지금 좀 변동성을 키웁니다. 그쵸. 그러니까 그 기존에 엄청나게 많이 갔던 종목들 쪽에서는 매물이 좀 나오고 있고 네. 또 이제 또 그렇다고 해서 바이오가 그럼 다 꺾이냐 또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또 잘 가는 애들은 또 갑자기 또 어디서 또 튀어나온 애들은 또 지금 잘 가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 뭐 바이오가 완전 꺾였다라고 말하기는 아직은 이른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바이오 내에서 순환매. 근데 바이오는 항상 이제 변동성이 큰 종목이니까 네. 항상 투자하기가 참 까다롭습니다. 진짜.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어쨌든 바이오 쪽에서는 좀 변동성을 키우는데 중요한 건 바이오가 또 꺾이다 보니까 그동안 또 안 갔던 이제 IT 업종들이 또 그냥 수급이 몰리면서 IT 업종들이 오늘 같은 경우는 좀 급등을 하고 있는 네.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시장은 계속 뭔가 주도주를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내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업종 내에서 순환매, 그다음에 종목별로 계속 차별화 장세가 지금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 관련 부분에 있어서 뭐 크게 우려할 그러니까 이 시장은 뭐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 방향성이 어쨌든 밑으로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위로 시원하게 끌고 가지는 못해도 네. 그래도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밑으로 그렇다고 시원하게 밀려 내려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나는 조금 길목 지키기 해서 그러니까 선침해 좀 해놓고 매집해 있다가 다시 내 순서를 기다리든지 아니면 이제 좀 매매 트레이딩이 좀 빠르신 분들은 좀 가는 것들 좀 하루 이틀은 더 가니까 뭐 따라가셔도 되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는 추천드리진 않고요. 네. 기본적으로 갈 종목 실적 잘 나오는 종목 있으면 일단 가지고 있으면 결국 오늘처럼 뭐 이렇게 뭐 바이오가 꺾일 때 또 IT 업종들이 올라가는 것처럼 실적 관련 부분 모멘텀이 꺾이지 않은 종목들은 뭐 저는 믿고 시장이 추세적인 하락이 안 나올 거니까 믿고 조금 이제 뚝심 있게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예. 네. 최근에 뭐 우스갯소리를 저는 이제 친한 분들하고 얘기를 할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냥 재무제표가 빨간색이고 네. 네. 그리고 대주주 지분이 낮은 네. 바이오 기업은 상한가 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지금 대부분 좀 그런 게 많으니까. 약간 좀 어이없는 말이죠. 네. 일단 재무제표가 빨간색이라는 거는 이제 돈을 못 번다는 네. 거고요. 네. 그리고 대주주 지분이 낮다라는 거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성공한 기업이고 돈을 많이 벌 기업이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대주주보다 많이 그냥 대주주라면 그렇죠. 이제 훨씬 더 정보를 많이 접할 텐데 그들의 지분이 막 2%, 3%밖에 안 되는 것들이 상한가 가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주도주가 뚜렷하게 없고 시장의 방향성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호랑이가 없으니까 여우들이 막 네. 날치는 춘추전국 시대 거기서 좀 특히 또 약간 허접하고 약간 유통 주식수 적고 네. 뭐 그런 주식들이 굉장히 좀 많이 급등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되어지고요. 굳이 이런 데 현혹되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좀 더 기업의 가치, 내재 가치에 좀 더 집중을 해서 투자하시고 지금 그런 뷰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주식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향후에 좀 길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높은 수익률을 또 안정적인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 투자하시기엔 굉장히 좋은 시기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뭐 저희가 오늘 뭐 모신 게스트는 어제 저희가 살짝 이야기는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에 미중 무역 분쟁 우려감이 완화되니까 또 새로운 악재가 들고 나왔다고 네. 했는데요. 이와 관련된 부분을 오늘은 또 한번 조금 더 집중해서 다뤄보도록 하죠. 한번 오늘 게스트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멋지고 스마트한 미사일을 시리아로 쏠 테니 러시아는 준비하라며 서방 국가들까지 압박에 가세하는 모습인데요. 시장에선 세계 3대 원유 생산국인 미국, 러시아 사이에 새로운 긴장 요소가 떠오른 것이라며 지정학적인 위험 요소와 두 나라 간의 갈등이 국제유가의 변수가 되었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에 국내 증시에서는 해양 플랜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는 조선주 등 경기 민감주들의 주가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중동발 리스크가 확대되는 가운데 증시에서는 유가 상승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오늘의 게스트는 국제유가 급등입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들어오기 전에 좀 웃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저희 방송을 보나 봅니다. 제가 자꾸만 요즘에 항상 요즘 아시죠? 스마트하게 투자하자 그래서 그런가요? 아니 어떻게 진짜 그 트럼프 대통령은 진짜 대단한 사람 같아요. 네. 아니 단어 선택을 딱딱딱 귀에 박히게 그냥 미사일을 쏠 거다가 아니라 네. 멋지고 스마트하게. 네. 아 진짜 대단합니다 진짜.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워딩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똑같은 한 말이라도 트럼프가 한 말은 또 다르게 반응되니까 이런 워딩을 선택하는 능력이 지금 확실하게 탁월한 사람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리고 사실 이렇게 중대한 사안들을 트위터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왜 굳이 이런 사람의 트위터를 맨날 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항상 그걸 트위터로 얘기를 하니까 볼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그것도 미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유치하고 허접한 단어를 써가면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거 자체가 주는 임팩트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잘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 네. 시장에 주는 임팩트를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저는 단어를 쓰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효과는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엄청난 효과죠. 네. 네. 뭐 제가 일단은 이제 뭐 좀 먼저 이야기를 하면 네. 시리아 사태는 이미 뭐 이전부터 이번 주말부터 살살 이제 일어났었죠. 네네. 그러다가 이제 추가 제재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이제 시리아 공습하겠다는 의지가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유가 자체는 이제 급등하고 있습니다. 여기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WTI 차트인데요. 이거 제가 지난번에도 가져놨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유가가 시리아 리스크가 터지면서부터 빵빵빵 이렇게 크게 급등을 하고 있고요. 이미 이제 전고점 자체는 넘겼습니다. 전고점 자체는 좀 넘겼고 그다음에 요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유가 70불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지금 구간이면 유가 70불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그러니까 70불 넘겨서 80, 90을 가기에는 뭐 전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70불에 대한 트라이는 한번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예. 네. 살짝이라도 어쨌든 돌파하고 내려오더라도 그 정도는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공습이 시작되면 그때는 일단 단기적으로 조금 더 리스크는 커질 거거든요. 그래서 공습할 때 물론 저는 그때가 피크라고는 봅니다. 시리아 관련 문제에서 좀 피크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유가가 좀 급등하고 있고 이게 이제 사람들이 그런 거 있죠. 사실 시리아가 실제로 거기서 이제 뭐 원유를 생산하고 뭐 이 규모 이건 거의 좀 미미합니다. 그렇게 크게 우려를 가질 필요는 없는데 네. 이 위치 자체가 그리고 지금 소위 말하면 여기 대립을 하고 있는 국가들 때문에 이 문제가 커지는 거거든요. 지도를 한번 쓰시죠. 아, 제가 써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가져온 지도가 있는데 제가 지도를 쓰겠습니다. 쓰시면서 예, 한번 자료를 한번 얘기해 빌려서 주시죠. 네. 지도를 보면 위치가 이쪽에 이제 시리아가 있습니다. 이쪽에 시리아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시리아 이 내전 관련 부분을 보시면 뭘 일단 먼저 봐야 되냐면 왜 하필 러시아가 여기에 참여를 하냐? 왜 하필 러시아가 이 시리아에 들어와 있냐라는 네. 건데요. 아시겠지만 러시아는 자기 본토 내에서는 다 그러니까 동항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이 되면 다 얼어붙어 있어요. 그래서 작전을 펼칠 수가 없죠. 그래서 항상 러시아는 부동항을 항상 이제 입지를 다졌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쪽이나 그다음에 뭐 키프로스라든지 이런 쪽이 계속 이제 하는 거고 그다음에 뭐 크림반도를 먹은 이유도 명확한 거죠. 네. 예, 부동항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중동 내에서 부동항을 차지하는 건 이 시리아입니다. 왜냐하면 현 정부, 그냥 시리아 현 정부가 친러시아고요. 지금 이제 시리아 항에 러시아 해군이 지금 주둔은 해 있어요. 네. 근데 만약에 이게 반군이 소위 말하면 뒤집어 버린다면 당연히 이제 자기 이제 주둔군을 내보내야 되거든요. 네네. 그 사실 러시아는 원하지 않죠.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유럽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바로 지중해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리스, 이탈리아 이 바로 유럽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럽 입장에서는 러시아와 이런 이 쉽게 말하면 국경을 어찌 보면 국경을 맞대는 거지 않습니까? 러시아의 작전권 범위 내에 두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서방 국가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시리아 반군을 지원하고 있는 구간이죠. 네. 그리고 이건 뭐 제가 지난주 며칠 전에 이야기한 거 똑같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이 이제 그러니까 미국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결국에는 중국과의 무역 전쟁 관련 부분을 하면 네. 결국 내 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조금 더 명확하게 내 편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손 놓고 있어도 되지만 사실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물론 이 군수품 소비와 관련된 부분도 있긴 하겠죠. 네. 하지만 그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왕이면 그 돈 또 이렇게 쓰고 또 중요한 건 폼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유럽 입장에서는 서로 이제 조금 더 같이 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동맹
같은 느낌도 드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미국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더 있는 게 이스라엘과 또 이란이 또 여기 포함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란은 지금 시리아 세력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같은 거는 이제 반군인데 결국에는 이쪽이 또 맞닥뜨리다 보니까 결국 이제 항상 중동 전쟁 이야기가 나오고, 또 하나는 이란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미국이 만약에 미군이 참전을 한다 그러면 또 이란 제재가 나올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추가적 지금 안 그래도 트럼프는 계속 이란 제재, 이거 제재 풀었는 거 다시 해야 된다. 핵 협상 다시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가 나온다면 이건 역시도 국제 유가 상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리아는 실제로 뭔가 원유를 생산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큰 역할을 하지 않지만 지정학적인 위치에서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고, 그렇죠. 그 부분이 아무래도 유가 관련 부분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제 리스크가 커지면서 유가가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이 시리아 그러면 문제가, 그럼 이 유가를 그러면 한없이 끌어올릴 수 있을 거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항상 저희가 이야기한 거.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추세를 봐야 되는데, 그럼 추세적인 상승이 가능할 거냐라는 건데, 저는 그 부분은 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유가가 계속 올라가면서 지금 아시겠지만 미국의 셰일오일 생산량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BP 같은 경우가 원래는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40불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더 낮아졌습니다. 30불대까지 넘어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팔아도 엄청난 수익이지 않습니까? 절대로 셰일오일 업체들, 그러니까 유가라는 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비쌀 때 많이 팔아야 돼요. 비쌀 때 많이 팔아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셰일오일을 팔기 위해서는 또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드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셰일오일을 팔 때 보면 두 가지로 합니다. 큰 농장을 농장주와 서로 쉐어를 하는 구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셰일오일 파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허허 벌판이에요. 거기 옥수수밭 한가운데 이렇게 기름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 이제 농장주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옥수수 같은 것들을 못 키우잖아요. 쓸모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셰일오일 업체들에게 처음에는 임대를 했었어요. 임대를 했기 때문에 사실 셰일오일 업체들은 가만히 놀면 임대료가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BP가 조금이라도 나오면 막 뽑아갔어요. 물론 요즘은 이제 이 셰일오일이 좀 잘 되니까 농장주들 생각은 좀 바꿨죠. 그냥 쉐어를 하는 구간으로 좀 바꿨는데 어쨌든 아직도 임대를 많이 냅니다. 그러니까 셰일오일 업체들은.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셰일오일 업체들은 구조상 어느 정도 BP가 나오면 무조건 많이 뽑아야 돼요. 지금은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럼 이 부분은 분명히 유가의 추세적인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전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유가 상승은 있다. 하지만 추세 상승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아, 네. 뭐 제가 너무 많이 이야기했나요? 아니요. 거의 비슷해요. 저도. 일단 저도 이제 제가 이제 그림 지도 한번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이제 지도를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시리아가 이제 지정학적인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예, 지금 터키랑 붙어 있고요. 이라크, 요르단, 그다음에 이스라엘도 가깝습니다. 그리고 예, 사우디, 이란도 다 가까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정학적 위치로 봤을 때 굉장히 좀 중요한 위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시리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지금 정부가 있고 그 정부를 부정하는 또 반군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정부가 지금 반군 세력들한테 무리수를 한 번 더 써요. 그러니까 뭐 병원을 공격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전쟁은 하더라도 이건 하지 말자라는 선이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이제 애들 다니는 뭐 학교라든지 병원이라든지 뭐 이런 데는 건들지 말자. 그리고 최소한 화학무기는 쓰지 말자. 그것도 자기네 나라 국민인데. 국민에게. 예, 근데 정부군이 욕심을 부려서 그걸 쏴버린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이게 여파가 굉장히 커지기 시작을 했는데. 이 정부군을 도와주는 이 세력이 러시아하고 이란입니다. 그리고 이게 반군을 도와주는 세력이 이스라엘과 사우디, 그리고 이제 미국, 유럽이 이제 들어간다 이거죠. 그러면서 뭔가 굉장히 크게 좀 뭔가 격돌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미국이 공식적으로 스마트 미사일을 날리겠다, 스마트하게 한번 내가 미사일을 한번 날려보겠다라고 하니까 러시아는 또 이제 3차 세계대전을 운운합니다. 푸틴 가만히 있어? 네, 푸틴이 뭐 푸딩만 먹고 있는 줄 아세요? 네, 엄청 뭐 그 사람도 굉장히 날카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운운하면서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긴장감이 더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긴장감이 커져가지고 유가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그럼 주변국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자면 특히 뭐 지금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아람코 상장을 앞두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아람코가 이제 우리나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그 석유 회사라고 치면은 이제 엑슨모빌을 네. 들 수 있는데 한 10배 가량 그렇죠. 크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실질적으로 아람코는 그냥 네. 사우디가 상장된다고 보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완전히 정도에. 뭐 국영회사고 그러니까요. 사우디가 사실 뭐 전 국토의 80에서 90%가 사막인데 이제 거기서 이제 나오는 검은 다이아몬드 이제 석유로 먹고 살았던 네.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석유에 대한 모든 그 권리를 그렇죠.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그냥 아람코는 말씀하셨던 대로 네. 사우디의 상장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그걸 통해서 사우디는 뭘 하려고 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황폐한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땅들을 이제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그렇죠. 거예요. 한번 거대한 도시를 만들고 석유가 다 끝났을 때는 뭔가 다 끝나고 나서도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사우디가 뭔가 살아갈 수 있는 뭔가 기반을 마련하겠다라는 게 이제 사우디의 목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의 아람코가 굉장히 비싸게 상장을 해야 그렇죠. 돼요. 예. 근데 그 상장이 돼야 되는데 상장을 어떻게 보면 가장 아름답게 하는 방법은 브렌트 유가 한 네. 80부 정도 갔을 때라고 지금 얘네들은 예측을 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 거의 비슷하게 왔어요. 네, 70불대, 70에 넘깁니다. 70불대 초반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게 나쁘진 않아요. 그렇죠. 예, 그냥 오히려 좀 좋다. 좀 더 싸워줬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뭐 사우디가 예전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란한테 이제 미국한테 이란 제재를 안 하면 내가 직접 싸우겠다. 네. 10년 뒤에 예, 사람의 마음이 하루 만에도 바뀌는데 10년 뒤에 싸운다는 건 뭐 의미가 없는 거겠죠. 어쨌든 그런 식이라도 뭔가 이렇게 말이라도 던지면서 계속해서 유가를 올리고 싶어했던 애들입니다. 네. 근데 그런 애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굉장히 좋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게 저도 추세적으로 이렇게 갈 것 같지 않아요. 네네. 물론 뭐 지금 유가가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 또 레포트가 하나 나왔어요. 미국에 지금 레포트가 하나 나왔는데 EIA에서 네. 나왔는데 원유 생산량이 추세적으로 상승하기 어렵다. 네. 뭐 이런 레포트가 나왔어요. 네. 솔직히 그런 레포트가 어떤 근거로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까지 나오면서 같이 유가가 상승하긴 네.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사실 오펙하고 그냥 전 세계에서 1위 생산량과 매장량을 기록한 나라는 러시아입니다. 이위는 원래는 사우디였는데 지금 밀렸죠. 네. 미국한테. 예, 지금 미국이고 3위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러시아하고 오펙의 입장에서는 감산을 굉장히 지금 힘들게 했어요. 그렇죠. 예, 굉장히 힘들게 하면서 진짜 2위 자리도 미국한테 뺏겼단 네. 말이죠. 지금 여기서 더 감산을 한다. 그거는 좀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미국의 입장에서는 좋다고 뽑아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러시아 그리고 여러 가지 오펙에서 감산한 부분을 지금 뭐 미국의 셰일 오일도 있고 캐나다에 샌드 오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브라질도 바다에 빨대만 꽂으면 쭉쭉 네. 나와요. 예, 해저 오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다 대치를 한다 이거죠. 그냥 제가 생각할 땐 감산의 한계가 있고 이런 이슈가 끝나고 나서는 결국에는 감산을 조금씩 증산으로 바꾸지 않을까. 그러면서 유가는 조금씩 안정을 찾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의 뭐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전략과 부분을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유가는 단기로는 급등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차피 이런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단기적으로는 급등을 올리긴 하지만 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정학적인 리스크로 인한 유가 급등은 빨리 꺼졌습니다. 빨리 네. 꺼졌고 지금 계속 백전문가님도 이야기하셨고 저도 이야기를 했지만 추세적인 반등 너무 어렵다. 왜냐하면 계속 이야기 드리고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 이번에 이렇게 나오면 또 이번에 또 감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 과실은 미국만 가져가요. 네. 계속 지금 미국 마켓 시장 늘리고 있고 다음에 만약에 이제 조만간 제가 보기에는 중국이 미국산 원유를 수입 더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러시아라든지 사우디의 마켓 시장은 계속 뺏길 거란 말이죠. 네. 그럼 이 부분을 계속 가만히 둘 거냐는 거지.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감산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감산 연장 관련 부분 일단 물론 뭐 지켜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그와 관련된 부분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게 추세적인 반등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어쨌든 단기적인 급등으로 인해서 저는 이제 이 피해 업종은 항공주는 좀 피해 업종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공주를 사실 좋아하거든요. 지금도 저는 좋아합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확실하게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피해 업종이지만 저는 오히려 역발상적으로 오히려 없으신 분들은 이 조정을 이어서 저는 매수를 해보시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왜냐하면 유가라는 게 추세적인 상승이 나오면 분명히 부담은 되죠. 네. 하지만 단기적인 흐름이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류 활정료라는 게 계속 올라가는 게 문제지 뭐 어차피 뭐 유가가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당장에 항공주들이 피해를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유류 할증률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 물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여행을 떠나냐 마나를 결정하는 심리적인 마지노선까지 넘겨버리면 문제가 되죠. 근데 그건 아직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70불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어쨌든 이것보다는 더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원화 강세의 흐름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해외 여행 계획이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 네. 그쪽 부분을 좀 초점 맞추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피해 업종인데 중요한 건 또 이것 때문에 또 호재는 있죠. 네. 건설주와 조선주 쪽은 확실하게 심리는 좋아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최근 들어 제가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건설주 섹터 이야기할 때 제가 1년 동안 한 번도 건설주를 좋게 이야기한 적이 없지만 이제는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뭐 이런 모든 부분이 저는 조금 이쪽으로 영향이 미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탑픽으로 가져온 건 전에랑 똑같습니다. 일단 대우조선해양, 그 다음에 동성화인텍 거의 1년 만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그 다음에 항공주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항공주 같은 경우도 지금 오히려 빠질 때 저는 매수의 기회로 보셔라. 그래서 저는 뭐 진에어를 굉장히 좋아하니까 진에어 같은 것들 한번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네. 거의 뭐 비슷하네요, 저랑. 지금 제가 할 얘기를 다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뭐 할 말이 그래도 뭐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제 대변수에 의해서 변동성은 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달러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유가가 상승을 한 부분이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지만 달러가 지속적으로 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가뿐만 아니라 여러 커머디티도 지금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좀 약간 좀 혼탁한 지금 상황은 맞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지금 뭐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약간 보수적이고 약간 좀 뒤로 떨어져서 좀 지켜보는 그런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뚜렷한 뭔가 대장주가 없고 방향이 없을 때는 결국 대안주들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다고 대안주를 제가 뭐 추천을 드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안주 장세가 올 것이다. 한마디로 대안주라고 할 수 있는 건 뭐 바이오, 게임, 그리고 뭐 4차 산업혁명에 들어가는 이제 로봇 주식들 뭐 이런 것들이 되는데 이런 쪽으로 해서 순환매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항공주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거의 뭐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쿠션 자체가 없었어요. 예전에 아주 옛날에 항공 주식들은 그 유류 할증료라는 그런 쿠션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쿠션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유가가 올라가니까 항공주는 안 좋을 거야라는 그런 당연한 학습 효과에서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좀 이해가 잘 안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을 때 조금 우리는 좀 약간 좀 과감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저점을 딱 잡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급락을 하고 있을 때는 조금씩 추가로 그러니까 분할로 매수하는 그런 습관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 아마도 지금 뭐 꾸준히 사 모아 간다라고 했을 때는 요번 연 말 정도 됐을 때는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견 바로 이야기해 주시죠. 네. 1견은 지금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서쪽새는 봄부터 그렇게 울었고요. 천둥은 구름 속에서 그렇게 울었고 가을에 또 우서리를 또 그렇게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 왜 하냐면 일단 저는 뭐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상저하고라고 전 말씀을 드렸는데 상반기에는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고 그 이슈를 더 부추기는 트럼프라든지 시진핑이라든지 뭐 푸틴이라든지 그런 그냥 굵직굵직한 또 이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슈를 던졌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좀 안개 속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안개가 다 끝나고 나서 한 6월 끝나고 한 7월부터는 저는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약간 열심히 소쩍새가 울어대고 천둥을 치긴 하지만 지금 잘 버티신다면 아마 향후에 굉장히 높은 어떻게 보면 즐거운 수익률로 좀 즐거운 시간 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돼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네. 저는 일견을 악재 활용하기라고 했는데요. 너무 시장에 호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악재라도 활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악재를 충분히 활용해서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항공주 같은 경우는 충분히 역발상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이용해서 뭐 조선이라든지 뭐 건설 같은 부분도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오늘 뭐 악재 활용하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계속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날 저희 백문 막강한 쇼라고 해서 막쇼를 저희가 또 예정하고 있으니까 온라인입니다. 온라인으로 강연회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백문이 불여일견의 문서진 백두였습니다.